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금요일 2월 2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갤럽 여론조사 얘기 좀 할게요. 갤럽이 가장 좀 보수적으로 지지율이 민주당에는 각박한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64%, 민주당 43%, 국힘당 22%.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중에 가장 높은 게 부동산 정책이에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역대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80% 나갈 때도 제일 잘하는 게 외교였어요. 외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랑 사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외교 안보가 문재인 정부는 1위였고 그 다음에 적폐청산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렇게 경제와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나 경제 문제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는 이거는 당정 관계의 전략적 투트랙이 성공하는 겁니다. 모든 싸움은 당에서 하고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만 챙기는 디테일에 강한 대통령과 강한 민주당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 말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선거 공식이 있다라고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100을 넘을 경우에는 그 어떤 선거도 대승을 해요. 특히 지방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방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중요한 선거예요. 지방선거는. 왜냐면 국회의원은 300명 뽑지만 지방선거는 알고 보면 4,000명 정도를 뽑아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20% 넘는다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하는 선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서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이 농지를 이 가짜 농사꾼들 있죠. 이 농지 투자하는 사람들. 야, 이것까지 건드리는 대통령이 있네. 이거 대박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짜 농사꾼들 이거 강제 회수한다. 이 말은 일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농지를 사거나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초점이 안 맞니? 상가를 사거나 그러는 경우는 있어도 농지를 사갖고 불로소득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투기꾼들이에요. 땅인숙 같은 애들, 그쵸? 농지에다까지 투자를 해갖고 어떤 시세 차익을 보고 그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투자꾼들이에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제 회수를 하고 조치를 취한다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반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경자유전이라는 이승만 때 헌법으로 통과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가짜 농산국까지 이거를 참 왜냐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 투기꾼들 보면 땅투기라고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지만 이 땅투기 대부분 개발 호재를 안고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농지 가격이 수직 상승해요, 거의. 그러니까 2015년에는 한 40%대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조사를 보면 2026년에는 전국에 있는 농지 중에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주들의 땅이 5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런 농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투기꾼들, 그 투기꾼들과 연결된 이 모피아들, 경제 관료들, 얘네들이 결국은 지가 산 땅에다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평고속도로 휴게하는 거예요. 양평고속도로 여러분들 그런 다 농지일 거 아니에요. 농지나 밭일 거 아닙니까? 거기 앞으로 지나가는 종점이 생기면 갑자기 거기 땅이 수십 배가 올라가잖아요. 김건희가 대표적인 거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율이 50%가 넘어간다는 것은 특히 수도권 지역의 농지들이 있잖아요. 수도권 지역의 농지들은 천정부지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농지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게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보는 이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부동산 정상화,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시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항이 부동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항이 별로 없죠.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은 저항이 되게 심했어요. 물론 언론의 탓도 있었지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 일가구 집 한 채만 더 있으면 모두가 세금을 때려 맞는 줄 알고 정확한 메시지가 없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을 챙기니까 혼선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다가 또 수정하고 후퇴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정부의 메시지를 우습게 봤어요. 아무리 규제를 한다 그래도 버티기에 돌입하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장이 바뀌는 게 뭐냐면 이재명을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강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은 게 아니라 시장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감히 비판이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론은 왜 이재명 대통령의 편이냐? 나랑 상관없는 메시지가 강한 겁니다. 수십 채, 수백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갖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냐? 그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나는 집 한 채도 없는데 수십 채, 수백 채를 갖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왜 세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많이 내든가 오히려 그 집을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 농지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생전에 듣도 못한 이 투기꾼들이라는 농지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조치를 한다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주거용 아닌 1주택자도 매각이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하니까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에요.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얼마나 이 망국의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을 일으키는 거냐면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이랑 저기 지방에 있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랑은 최소 50배 집값의 차이가 나요. 지금도 지방 가면 30평대 아파트 전라도나 아니면 저기 경상도 쪽 가면요 2억 원대면 아파트 살 수 있는 지가 꽤 많아요. 근데 서울은 어때요? 30평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거의 100억에 가까이 갑니다. 평당 3억이에요. 주거용 아닌 1주택자도 매각이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이거는요 세금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세금을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메시지예요. 어떤 식으로 강남의 부자들이 이용을 하냐면요. 집은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올라간다는 부동산 강남 불패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현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서울 외곽에 전세로 아니면 차명으로 친척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거주를 해요. 안 판다는 거죠. 갖고 있으면 해마다 10억씩 오르는데 그 집을 누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갖고 있어도 보유세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정도도 아니고 보유세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서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여태까지 제가 칭찬한 것 중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왜 1주택자도 매각이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10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따르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거용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나는 100억짜리 아파트를 살지만 직접 거기 사시는 분들이고 거기 한 채만 있다 그러면 어떤 세제의 혜택이 있겠죠. 그러나 집은 한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본인은 수십억짜리 전세에 들어가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여러분들 전세가 20억 30억이에요. 그 20억 30억 전세금을 받아갖고 경기도 주변에다가 어떤 집한테 전세 같은 거 완전 호화주택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도세 유예기간이죠. 5월 9일이 되면 양도세 유예기간이 있어요.
양도세를 어떤 깎아주는 그 기간 그 안에,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팔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1주택자라도 똘똘한 채, 이게 만국의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5월 이전에 대통령의 메시지를 듣고 시장에 매물로 던진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야 그래봐야 민주당이 해봐야 무슨 부동산을 이겨라고 하면서도 버티는 인간들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에 집 한 채 있거나 두 채 있거나 야 저러다가 말어 그러면서 여태까지 버티는 인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방향성을 믿고 집을 실질적으로 매물을 내놨던 사람들이 바보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매물을 던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죠? 버틴 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조세의 형평성이 맞는 거죠. 야 버텼더니 우리는 더 올랐다. 이거 이제 없애겠다는 거예요. 버티면 불이익 간다. 5월 9일 전까지 난 분명히 팔라고 했다. 그리고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제한으로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도 대통령의 정부의 어떤 정책을 이렇게 나가는 정책 방향을 보고 내가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시장에다가 내 집이나 이런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괜히 팔았다는 소리를 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올 거 아닙니까? 오히려 버티는 자들 그래 니들 버텨서 어떻게 다른지 봐라. 이거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다만 각종 규제와 부재함은 실거주용으로 1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고 투기나 어떤 그 주택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조세 형평성에 맞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 지방, 그러니까 서울만 항상 집값이 올라요. 물론 지방에 여러 가지 뭐 광주의 상무지구나 대구의 무슨 지구 어디 지구 하면 대표적으로 그 동네 그 지역에서 비싼 동네는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 동네를 벗어나면 지금 30평대 아파트 2, 3억이면 다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돈이 2, 3억이 없더라도 어떻게 보면 나이 30년, 40년, 그러니까 30세, 40세 정도 해갖고 5천만 원 정도만 모아도 얼마든지 대출 끼고 지방의 아파트는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5월 9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보유세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걸 예고를 한 거예요. 미리. 그래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면에 뉴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 썩어 빠진 언론들 기레기라고 하는 거죠. 이 재래식 언론들 아니랄까봐 시세 차이, 대통령이 부동산에 적극적이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본인 한 채 있는 집도 팔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야지 정상적인 것이죠. 이재명 분당 집 팔아서 25억 차익 실현. 쓰레기 새끼들이죠. 1998년도에 샀던 집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산 집도 아니고 1998년도에 여러분들 분당에 신도시가 건설이 그러니까 92년도에 분당에 이제 아름마을, 양지마을, 서현동 뭐 이러면서 분당이 이렇게 92년부터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요. 이재명 대통령은 98년이면 분당에 좀 늦게 들어간 편이죠. 그 당시에 신도시가 92년에 제가 알기로는 생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20여 년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28년을 소유하고 있다가 지금 28년간 서울의 강남이나 분당이나 판교에 집을 소유한 사람 중에 이 정도 안 오른 데 있어요?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이 두 채 있는데 분당 거만 파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나가면 갈 데가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25억 차익 실현했다. 이 쓰레기 새끼들이죠. 근데 이런 뉴스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야 98년도에 샀으면 그 정도 올랐지다. 아 30년 거주. 근데 98년에 이 집을 저거 했으니까 지금은 2026년이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8년도에 분양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이쪽 아파트의 어떤 시세가 31억 정도 한대요. 31억 정도 하는데 무려 2억 원이나 2억 원에서 3억 원을 낮춰갖고 내놓으니까 바로 팔리죠. 바로 팔려갖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세를 줬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살던 집에 임차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임차인은 매수자에게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해갖고 매물로 내놓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주는 못하지만 퇴직 후 당연히 돌아갈 집이라서 이거를 팔라고 떠드는 주진우, 집 6채 갖고 있는 장동혁이 니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 응? 참 언론의 민낯을 본 것입니다 이게.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5월 9일 양도세 완화 정책이 이제 사실상 연장을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런 법이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매번 선거를 빌미로 윤석열 정부에서 1년 연장, 1년 연장, 1년 연장하다가 벌써 4년을 연장해갖고 올해는 나는 연장 안 하겠다. 기존에 있던 법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이번 양도세 완화를 새로 만들어서 못하게 더 부과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법을 연장했던 정치권을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 기레기들이 얼마나 지랄들을 하냐면 보유세 인상을 이거 보유세 인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만큼이라도 보유세 정상화라고 얘기합시다. 우리 인상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뭔가 올라간다 그러면 나도 덩달아서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전 늘 이 네이밍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유세 정상화예요. 그렇죠?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100억 갖고 있는 애들이 1년에 보유세 얼마나 내는지 여러분들은 참 우스울 겁니다. 지방에 있는 분이랑 지금 100억짜리 아파트랑 2억짜리 아파트랑 몇백만 원 차이도 안 납니다. 이 보유세 정상화인데 이거를 언론들은 공포감, 보유세 인상, 세금 폭탄 이지랄 떨어요. 너무 웃기죠? 보유세 정상화 시켜갖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세 형평성이거든요. 양극화 해소고 조세 형평성이고 그 100억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 내는 돈으로 더 많은 복지 정책과 더 많은 세금 충당을 위해서 국가가 쓸 수 있는 돈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응? 근데 보유세 인상이 세금 폭탄이다. 집도 없는 사람들이 더 이런 뉴스에 과거에는 반응을 했어요. 내 집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마치 이재명이 세금 올린다 이런 어떤 언론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달라요. 하여튼 기레기들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이런 치기라를 해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3월 1일부터 4일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을 하십니다. 싱가포르와는 AI 커넥트랑 이런 것들을 교류를 하고 필리핀에 가서는 비즈니스 포럼을 한다라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겉으로는 AI나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방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방산. 왜 그러냐면 싱가포르가 경제 아시아의 허브잖아요. 그런데 주변 국가에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나라예요. 그래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방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방산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핵심 광물들이 많아요. 필리핀에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얘기 이 정도 얘기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아직 1년이 안 되셨어요. 이제 6월 달이 돼야지 1년이에요. 지금 2월 달이에요. 8개월 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에 있던 대통령 같아요. 제 느낌은. 여러분들도 그러실까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몇 년째 대통령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큰 저항이 없어요. 그런 느낌 있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혁명적 변화, 과거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하실 때는 대한민국을 한번 작살내고 시작해야 된다, 혁명적 변화,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혁명적 변화, 대한민국을 한번 작살을 내고 시작해야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들을 때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작살을 한번 낸다라고 하는 건. 근데 혁명적 변화라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서 다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되시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유하고 중도 보수의 확장 정책이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윤석열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윤석열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떠들면서 국민을 적대시하던 놈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떠십니까? 대통령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국민이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서 대한민국을 발전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철저한 대통령의 임무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야당 때려잡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오로지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 그 사람을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주류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 주류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제 오늘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법부나 검찰은 대한민국의 주류의 한 축이었죠. 이 사법부와 검찰, 이 사법 카르텔이 우리가 어마어마한 힘을 느꼈죠. 이 사법부와 검찰보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재벌 카르텔이에요. 사실 아무리 날고 긴 판사, 아무리 날고 기던 검사들,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최종 선택하는 건 김앤장 또는 김앤장 위에 있는 삼성 법무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재벌이라고 했던, 과거에 저는 재벌 해체론자였어요. 저는 강한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벌이 만국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벌 기득권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지배하고 언론을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주류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대기업의 오너들이에요. 대기업의 오너들은 자고 일어나면요, 자기의 주식의 가치가 무려 윤석열 때에 비해서 3배가 올랐습니다. 3배가 뭐예요? 삼성전자 주가 6만 원이었다가 20만 원 넘죠. 거의 3배 이상. SK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을 넘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조 단위의 돈이 증식이 되는, 재산 증식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더, 재벌들이 볼 때는 누구를 더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SK의 최태원 회장, 현대의 정의성 회장, 이런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을 보는 눈이 어때요? 동반자의 눈으로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 민주당 대통령들이 재벌 회장들과 만나면 협조를 부탁을 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재벌 오너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의 이익을 누구보다도 실현해주고, 진짜 경제만, 그리고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전념해 줄 수 있도록 고마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재벌이 친 이재명 정부에 쓰게 되면요, 언론은 바뀌는 거예요. 왜? 그 언론의 사주가 결국은 재벌이고, 그 언론에 정기 광고를 주는 것도 언론의 재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든요. 재벌만 좋아졌다가 아니라 그런 재벌에 의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사회적 분위기가 대통령에 대해서 비토하는 세력들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저항했던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결국은 흔들린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이게 맞았는데 우리가
이 주류라는 이유로 이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들이 느끼는 거죠. 과거 윤석열은 어땠습니까? 재벌 회장들 줄 세워놓고 떡볶이 먹이면서 사진 찍으려고 병풍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때요? 진짜 중요한 경제 포럼이나 해외 순방 때 재벌들이나 경제인들에게 실질적인 투자와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꼼꼼히 챙겨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해요. 아까 어느 분이 재벌만 좋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 동의할 수 없냐? 이재명 대통령이 친재벌 정책을 펼치면서도 친노동 정책을 같이 펼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벌들이 주가가 올라가서 좋지만 상법 개정안 1차, 2차, 3차의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누르기법 조만간 통과될 민주당에서 만들 법은 이거는 재벌 오너드 일가들의 대기업 오너 일가들의 어떤 위하는 상법 개정안이 아니에요.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소위 개미 투자자들의 주주 보호를 위하는 상법 개정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재벌들을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 문재인 정부도 재벌들의 저항에 가장 밀려서 결국은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실패했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을 누구 시켰습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시켰어요. 지부장 출신을. 지금 산재 사고 나면 회사 문 닫게끔 한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노동정책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무섭습니까? 안 그래요? 과거 친재벌 정책이나 재벌 우호적인 정책은 국힘당이 주로 했던 정책이에요. 이재명 정부와 과거 국힘당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요. 반노동 친재벌 정책은 국민의힘이 했던 정책이죠. 노동자들을 적으로 대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청소 노동자들에게 고개 숙이고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서 강하게 그것들을 11개월 일하고 나가는 걸 정부가 이러면 되겠냐라고 질타하고 노동자들의 권익과 이익을 챙겨주면서 재벌들에게는 어떤 달콤한 사탕을 주고 그건 무슨 말이냐? 돈 벌게 해줄게 재벌의 역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여태까지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재벌들이 돈 벌어서 결국은 자기들 뱃속 채우고 자기네 기득권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돈 벌고 그런 짓밖에 더 안 했죠. 대표적인 삼성이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짓을 했어요? 미르재단 만들어갖고 엄한 데다가 돈 100억, 200억, 300억 막 쓰고 이재명 대통령은 재벌 열심히 일하게 해줄게 돈 벌게 해줄게 다만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거 노동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해주고 노동자들의 지위 처우를 개선하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응?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역대 여러분들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좀 힘들었지만 주류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야당 총재를 오랫동안 하고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어떤 형장의 이슬로 잘못하면 사라질 뻔했던 군사 독재 시절에 암울했던 시절에 정말 대한민국의 등불 같은 존재였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총재라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민주 진영에서는 거의 왕노릇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 진영의 주류였습니다. 과거에. 그런 민주 진영의 주류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를 했는데 보세요. 제가 요즘 권력투쟁이 일어나는 원인들 중에서 얼마 전에 설명해 드린 게 있죠. 김대중 대통령은 진짜 철학자예요. 본인들 따르는 동교동계가 있지만 저 동교동계 중에서 후계자 삼을 놈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개파의 청산의 의미가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겁니다. 그럼 어때요? 평생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호의호식하면서 완장을 쳤던 호남 동교동계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순간 자기네들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는 구정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반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 이것도 정치 역사를 좀 얘기하면 김대중 대통령 집권 말기에 자세히 보면요, 호남 동교동계가 김대중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을 들이받은 사건이 후단협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노무현을 후계자로 지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모셨던 DJ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따라야 되잖아요. 들이받아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요구를 하면서 정몽준을 끌어들여서 끝까지 자기네들의 어떤 민주당 내 주류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비주류 출신이었지만 결국은 주류가 돼서 어떻게 보면 열린 우리당을 창당을 하고 운동권 어떤 세력들과 87항쟁 세력들과 함께 노무현 정부가 탄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 기반이 어느 정도 있었죠. 호남 동교동계가 김대중 대통령의 고령과 집권 말기에 이제 지는 애가 됐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정책 기반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진짜 비주류 중에 비주류 정치인이 주류를 엎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응?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늘 얘기하는 국힘당 쪽에만 여러분들의 엘리트 정치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와 권력과 그 민주 진영의 운동권의 역사, 스카이 출신들, 아직도 민주당에 그런 거 보이지 않게 있어요.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우월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이낙연 낙지파들이 대부분 이재명을 무시할 때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응?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이 이 엘리트 역사들이 결국은 군부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엘리트로 자리를 잡을 때가 언제냐면, 오늘 좀 여러분들 방송이 길어지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들어주세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정치권의 엘리트들이 있어갖고 그 서울 법대, 검찰 이런 식으로 서초동, 그다음에 사시 출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엘리트 출신들로 명명이 되죠. 박정희 때 엘리트 시대, 그리고 이승만 때 이승만 때는 경찰 출신들이 대한민국의 엘리트 출신들이 경무대 출신들이 주류를 행사를 했죠. 박정희 때 이제 대한민국의 엘리트 집단들은 어느 집단이었냐면 군부였어요, 군부. 그러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5.16 쿠데타가 일어났냐면, 군부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쟁통을 이겨내고 나서 사회는 굉장히 농경사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굉장히 가난한 사회였어요. 근데 유독 차를 몰고 다니고 최첨단 장비들과 최첨단 음식, 그러니까 최고의 음식들을 먹는 집단이 어디였냐면 군부였어요. 군부. 미국의 6.25 전쟁, 1950년 대한민국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난 지원을 해요. 그 엄청난 지원을 할 때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전부 군대를 통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있었던 박정희나 이런 군부들은 거기 안에서는 스팸을 먹고 미국의 최고의 음식들을 먹고 나름 그 당시에 밖에서 먹어보지 못하는 찝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밖에는 한복을 입고 다니고 아직도 엄청난 그 빈부의 차가 군대와 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본인들이 이 가난한 나라를 좀 엎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만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의 권력이 정치 권력을 뒤엎으려고, 그래서 5.16 쿠데타를 감행했다고 지네들이 얘기를 해요. 감히 지네가 좀 엘리트 의식을, 그래서 5.16을 보면요, 군부 스스로가 엘리트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권의 정면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네들의 권력까지 잡았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세력들이,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 때는 중앙정보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의 중점에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박정희가 총 맞아서 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가 이제 12.12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 군부 독재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안기부 시대였죠.
안기부를 중심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기득권 권력 카르텔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87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 기구는 바로 검찰의 특수부가 됐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검찰이 대한민국 엘리트 권력의 중심에 있었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검찰 개혁도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87 민주화 이후에, 그 전까지는 공안검사들의 시대였다라고 하면 87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시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특수부의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는 건요, 잡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되고 수많은 조직과 세력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정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세론을 펼칠 때 여기저기 친명 똥파리 새끼들, 저는 친명 똥파리라고 얘기해요. 친명파리 새끼들이 여기저기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모여든 게 친명파리, 공치모와 더민혁, 더민초 인간들이에요. 물론 더민혁에 있는 분들이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더민초에 40명 정도가 되는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전체가 그러다는 거 아니야. 그분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뛰어난 이재명 대통령에 진심이 있는 분들도 있죠. 일부가 내가 진짜 이재명을 위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위한다는 사람들은 내가 대놓고 나 저 사람 진짜 사랑해 그런 얘기 안 해요. 진짜 충신들은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입으로 찐명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권력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자 보니까 이제 완장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에 돌아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국회의원 꿈도 꿔보지 않았던 인간들이 갑자기 친명하면서 우리가 과거 이제 민주당의 주류의 교체는 일어났죠. 과거 친도 친문의 정치적 세력은 사실상 물갈이가 되고 친명의 시대가 되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물갈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친명파리 하면서 얼떨결에 빼지단 놈들이 많아요. 그게 완장의 특권이라고, 완장의 특수를 누린 거예요. 완장의 특수. 제가 보면 그래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를 누리던 이놈들이 이 특수를 누려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특권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에 합당 쿠데타 그리고 공치모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이 달콤한 완장과 이 든든한 완장과 이 달콤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배지를 더 달고 자기가 더 크게 개파를 만들어서 자기는 그 개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게 권력투쟁의 묘미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마약 같은 거예요. 유시민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국힘당은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견디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서 저렇게 분란이 일어난다. 고통을 같이 견디는 것보다 권력을 같이 나누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내 배째를 위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대통령을 들이받아서라도 대통령의 의중을 곡해서라도 자기네들의 이 전당대회를 2028년 그러니까 이 올 8월 전당대회가 결국은 2028년 본인들의 공천권이 좌지우지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게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대단한 게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류에서 지지해서 재수만의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이재명은 주류의 반대를 이겨내고 대통령이 대신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버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대한민국 국힘당의 검찰과 어떤 사법부, 언론, 재벌의 이 기득권들과 주류도 무섭지만 민주당 안의 주류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낙연 측에서부터 대장동 사건을 띄웠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민주당으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친문 세력이 아니라 친낙 세력들에 의해서 이재명 죽이기가 사실상 시작됐고 그 친낙 세력들과 검찰이 손을 잡고 결국은 이재명 죽이기에 돌입했던 거예요. 그래서 8건의 재판과 8건의 소송과 5건의 재판이 남아있던 겁니다. 지금 가만 보세요.
재벌이 이재명 대통령의 납작 엎드리죠. 단순히 윤석열 같이 아나무인 정권이라서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용주의가 뭔지를 보여주고 공감하니까 대통령을 향하는 눈빛이 다르고, 대통령도 형식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재벌을 개혁하고 해체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너희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역대 민주당 정책은 재벌 해체의 기존에 있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재벌 중심으로, 재벌들이 그러나 사회적 기업으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양날 투트랙으로 가면서 진짜 대한민국 민생과 경제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벌이 흔들리면요, 대한민국의 사법 카르텔도 흔들리고요, 그 밑에 있는 언론도 흔들리고요, 정치 권력, 시민 권력도 다 흔들려요. 변방의 장수가 대한민국의 주류를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8개월 만에. 우리 한국 사회의 주류를 메인스트림이라고 하죠. 이 메인스트림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걸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야, 예전에 재벌들의, 그러니까 보시면 대통령이 재벌들과 만나갖고 어떤 여러 가지 건설적인 얘기, 대한민국의 안의 얘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언론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최고의 권력자와 재벌이 만났을 때 당연히 메인 기사로 나가요. 그렇죠? 근데 가장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더 북적 경제인들과 접촉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북적? 주가가 올라가서? 아닙니다.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해서 앞으로 기업들이 미국에 대해서 투자할 돈이 어마어마하지요. 정부가 힘껏 당신들을 도와서 그 투자 비용을 부담이 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뭐냐? 미국에만 투자하지 말고 국내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여태까지 국내 투자를 꺼렸던 대기업들,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 그 돈으로 해외 투자를 해왔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제 노골적으로 원하는 거죠. 전국 균형 발전은 단순히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게 바로 오늘 새만금 사업에, 새만금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에 가서 새만금 전북 도민과의 대화에서 나눈, 그래서 새만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정주영 회장의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서 정의전 회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현대가, 여러분들 원래 새만금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바다를 메꿔서 농사를 지으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으려면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업이 30여 년 동안 매년 조 단위의 돈이 새만금 사업에 투입됐지만 그 어떤 것도 실행하지 못했어요. 매년 그냥 세금 잡아먹는 하마의 역할을 했었어요. 정치 권력이 계속 바뀔 때마다 새만금 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놀라운 게 뭐냐? 30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이 새만금 사업을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새만금 사업이라는 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다를 메어서 농토를 늘려나게 하겠대요. 이 농토를 늘려나가는 게 수익성이나 산업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바다를 메꿔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끌어쓰려고 했던 게 문재인 정부와 그 전 정부들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결국은 태양광, 그러니까 바다를 메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한다는 건데, 바다를 메꾸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를 뭐하러 이걸 꼭 메꿔서, 만약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할 거면 그렇게 하냐? 수중 판넬을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응?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왜 생각이 관성처럼 바뀌지 않냐 이거죠. 새만금은 농토, 그게 효율적인 게 아니니까 에너지 사업으로. 왜 그러면 거기에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발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에너지 전쟁이거든요. 그런 계획으로 새만금이 여태까지 막 계속 30년째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그러다가 제대로 해결할, 사실 그건 민주당의 책임도 많아요.
전북도지사는 거의 민주당이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왜 안 되냐? 이재명 대통령이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냐 이거예요. 오늘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랑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북을 AI 핵심 산업단지로 바꾸자. 새만금을. 거기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오케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새만금 여러분들 새만금이 얼마나 넓으냐면요. 상상해 보세요. 여의도의 140배예요. 근데 나 이런 거 어떻게 다 알지? 맨날 이 기사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어. 새만금이 여의도의 140배야. 엄청나게 크죠. 여의도의 140배야. 응? 그 넓은 땅에다가 공장을 짓고 AI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에너지단지가 생기고 기술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전북은 뭐가 되죠? 전북 새만금 하면 삼성의 수원 반도체 같이 AI 로봇과 AI 산업단지가 전북 새만금에 딱 생기면 거기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북에 있는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들이 이제 서울에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현대가 여러분들 구조를 투자한다 그래갖고 현대가 돈을 많이 썼다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구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면요. 공장을 짓고 AI 로봇을 운영하고 산업 인프라가 생기면요. 그 지역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전북으로 일하러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젊은이들이 서울로 떠나면서 지방사회가 고령화된다는 것도 막는 겁니다. 이게 국토균형 발전의 하나의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보시면 진짜 현대의 어떤 최첨단 기술과 혁신 역량과 정부의 지원 어마어마한 땅을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받겠습니까? 응?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으면 얼마든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응?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에다가 AI 로봇, 그 다음에 수소 AI 시티 여기에 이제 현대를 참여시켜갖고 투자를 구조를 이끌어낸 거예요. 우리가 대미투자특별법이 여러분들 미국에게 8년간 3,500억 불 거기에는 1,500불이 조선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다 그러면 연간 정부가 200억 불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되죠. 조선업에 투자하는 거는 기업들의 몫이에요. 1,500원 기업들의 몫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미국에 압박이 있다 그래서 그 관세에 억눌려 갖고 미국의 그 관세를 넘어서기 위해서 대미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내의 산업이 그리고 국내의 경제가 살아나야지 투자의 역량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미국의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경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태까지 새만금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30년 동안 방치됐던 이 사업을 그냥 한 방에 해결하신 거예요. 물론 다만 앞으로 해결할 일들은 많겠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면서도 그건 정부가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재용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 회장이나 이런 회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보는 눈빛이 동반자의 눈빛, 존경의 눈빛 이게 왜 가는지 아세요? 과거에 재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검찰이었어요. 검찰. 그 검찰을 움직이는 게 청와대 민정이었죠. 왜 그랬냐? 사업을 하다 보면요. 특히 재벌은 털어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배임죄가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정부가 마음먹으면 재벌을 때려잡기 좋은 법적 그러니까 코를 뚫어놨어요. 목줄을 쥐고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뭐라 그랬어요?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오너들의 그 배임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라. 그러면 기업들은 여태까지 이제는 어떤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늘 정권이 바뀌어갖고 그 정권에 밑보이면 그냥 뭐 탈세,
배임, 횡령 이걸로 그냥 언제든지 때려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의 권력이 결국은 삼성이 왜 법무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검찰청이 됐을까요? 삼성 법무팀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무팀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는 웬만한 검찰청의 인력과 웬만한 법원의 인력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정관예우, 법원에 전화 한 통하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삼성의 법무팀이 앞으로는 굳이 그 수십억, 수백억을 주면서 그런 사람들을 쓸 바에 산업의 역점에 어떤 투자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러분들 전북에 가서 강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좀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균형 발전은 생존 전략이다.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 본인은. 응? 전북의 핵심 미래 산업을 유치하겠다. 여러분들 이 전북이 지역상 어떤 게 있냐면요. 전북도 호남에 속하죠. 이 전북은 특히 호남 내 차별을 받는다고 스스로 전북의 정치인들이나 전북 도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늘 선거 때 되면 전남, 광주 위주. 전북도 거의 열렬하게 민주당을 여태까지 지켜주는 세력, 지지층인데 늘 민주당은 선거철만 되면 호남을 찾아가고 광주를 찾아가고 전북은 호남 안에서 소홀 받는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은 영호남 차별의 호남 내 차별이다. 응? 영호남의 차별도 있지만 또 호남 내에서 차별이 전북이다. 그걸 안타깝게 본다. 이런 세심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북의 핵심 미래 산업을 유치하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응? 이런 일들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오늘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공직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새만금 사업은 30년째 우리 민주진영뿐만 아니라 호남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던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정말 그러니까 전북은 삼중소외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영호남의 차별 속에 호남에 속했고 호남 내 차별 속에 또 전북이 속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꿰뚫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수도권이라는 차별, 영호남의 차별, 호남 내 차별 이게 삼차별이라고 전북 사람들이 느끼는 얘기를 예전에도 제가 좀 들었는데 하여튼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여러분들 시범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농촌에 심각한 인구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농촌에서 주민들에게 농촌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 적지만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지만 작지만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매달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년간 전국 10군데 인구 감소가 확실히 늘어나고 이런 지역에다가는 이걸 하고 있는데 2년간 시범 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늘려나고 금액도 늘린다는 거예요.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제가 보면 비주류 출신 대통령이 주류였던 것 같은 거예요. 과거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친낙계에서나 깔보고 그랬지 정치권을 벗어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니까 가장 대한민국에서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렸던 재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말 프렌드십을 보이고 정말 다정한 눈빛과 동반자적인 눈빛과 협력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류가 교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민주당의 정부가 나와도 기업이 더 활성화되고 더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절대 재벌은 뒤에서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응? 지금 여러분들 좀 제가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게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러분들이나 나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베이비 붐 세대일 거예요. 저도 베이비 붐 세대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베이비 붐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얼마나 여러분들 국가적 재앙이냐면
베이비 붐 세대가 1963년도생까지를 1차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해요. 나 왜 베이비 붐이라는 게 발음이 안 되니? 왜 1963년생까지를 1차 베이비 붐 세대라고 그러고, 제가 1973년생인데 1975년생까지인가 2차 베이비 붐 세대라고인가 해요. 71년생인가 73년생까지는 이제 베이비 붐 세대에 들어가요. 1차 베이비 붐 세대는 뭐냐면요, 우리가 해방이 되잖아요. 일제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해외에 망명 갔던,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독립국가로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해외에서 다시 고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북한에 있다가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해방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고 전쟁을 겪고, 그 이후에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면서 1963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한 2,4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제조업이 부활되고 1960년대, 70년대 저의 2차 베이비 붐 세대가 그 당시에는 왜 베이비 붐 세대라고 했냐면요, 1년에 100만 명도 더 태어났어요. 1년에 100만 명도 더 태어나요. 1년에 100만 명도 더 태어나요. 지금 여러분들 신생아가 요즘 기준으로 몇몇 명 정도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30만 명이 무너졌어요.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때는 100만 명, 그때 베이비붐 세대는 매년 63년도에 1차 베이비붐 세대 막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거의 우리 그 시대랑 보면 거의 한 70%가 감소가 되는 거죠,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63년에 1차 베이비붐 시대 때 인구가 2,400만이었고 83년도 거의 한 20년 지났을 때가 4천만을 돌파해요,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70년대부터 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는 막 이렇게 뭐 여기저기 인구 제한하고, 그거는 망국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어쩔 수 없는 말을 시대적 어떤 그 슬로건이어서 그랬는지. 그러고 있다가 83년에 4천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게 시간이 늦춰지면서 이제 2012년 때 이제 5천만을 돌파를 해요. 거기까지 이제 증가 추세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왜 수도권의 부동산의 집값이 올라가냐면, 모든 산업시설과 어떤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이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던 적이 있는 것이고, 결국 도시와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가 여기서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부터 이제 뭐가 꺾이냐면 코비드19가 생기면서 이제 인구 통계가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바뀌어요. 뭐 MZ 세대 이후에 다양한 변화들도 있겠죠. 우리가 그 X 세대를 시작해갖고 뭐 MZ 세대, 밀리니엄 뭐 나오잖아요. 2024년에 출산율이 0.7명이에요. 한 명도 1인당 출산을 안 하는 0.7 정도가 잡혀요. 2010년도 여러분들 2010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출산율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더라고. 출산율도 정확히 2017, 그러니까 2010년도 이명박 정부 때 초등학교 1학년으로 신입으로 들어간 애들이 한 47만 명 정도가 됐었어요. 2010년도만 해도. 근데 2026년도 16년 후에 지금 29만 8천 명으로 줄었어요. 거의 20만 명 가까이가 출생을 안 해요. 그러면 2030년도 우리가 4년 후에는 23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출생 인구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100만 명 기준으로 교육 인프라를 짜고 대학이 설립되고 중고등학교가 설립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가 전부 폐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폐교를 할 수밖에 없죠. 인구가 없으니까. 저희 때는 막 오전 오후반이 있고, 막그 초등학교 때 16반까지 있어서 16반. 중학교 때도 막 16반까지 있고 한 반에 63명. 진짜 선풍기 한 대 벽에다가 붙여놓고 63명 있는. 요즘 어때요? 요즘 한 반에 애들 한 20명? 25명?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인구는 5,10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24년 후가 2050년이죠. 24년 후에 뭐 저는 살아있을지 죽을지, 여러분들도 살아있을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구가 3,800만으로 줄어요. 인구가 진짜 3,800만으로 뚝 떨어져요. 5,100만에서 1,300만이 줄어들어요. 2070년에는 우리 그때는 없겠죠. 3,600만 이하로 줄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970년대 남한 인구가 3,200만이었는데 2070년대는 그 당시에 70년, 100년 전 수준으로 인구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욱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2026년이죠.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노인이나 고령 인구를 기준을 65세로 만 65세로 삼아요. 만 65세로 삼아요. 지금 2026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정도 돼요. 20%. 그나마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이 경제활동 인구가 고령 인구보다는 많죠. 2050년대 불과 이제 24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에요. 24년 후에는. 저도 그때는 이제 고령이 되겠죠. 2070년도는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전체 인구의 거의 50%가 2명 중에 1명이 노인인 거예요. 2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구 소멸이 굉장히 국가적 재앙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더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경쟁력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나옵니다. 응?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는 이건 오세훈이나 이런 새끼들 있죠. 정신 나간 새끼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신도시를 개발한다? 일본이 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40년 소리가 나왔냐면 일본도 베이비 붐 세대를 타면서 엄청난 신도시 개발과 건축 개발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어떻게 됐냐?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인구 감소로 소멸됐습니다. 없어졌어요. 지금 신도시를 개발할 때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도시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전 세계의 추세가 그래요. 기존에 있는 도시들을 재정비하고 재건축을 하고 친환경적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신도시 개발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존에 있던 산을 평지로 만들고, 완전 엄청난 자연을 파괴하고 엄청난 대한민국의 그 땅, 그러니까 문화재가 훼손되고 막 그래요. 물론 계속 어떤 아파트를 짓고 하는 이유는 주거의 형태가 바뀌어서 그래요. 과거에는 우리가 4인 기준의 어떤 집단 공동 거주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1인 거주자들이 늘고 비혼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살 집은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나와요. 저는 정말로 이런 개발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오세훈이나 이런 인간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왜 지역 균형 발전을 일으켜갖고 결국은 그 지역에서 다시, 여러분들 지역 균형 발전 일으키고 일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결혼해서 와이프도 고생시키고 내 애는 무슨 죄가 있다고 고생시키냐고 하면서 나름 젊은이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국가가 일자리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고 국가가 매달 아이들의 보육을 양육을 걱정하지 않는 철저한 그 시스템을 갖추면 인구가 소멸될 수가 없어요. 그동안 대한민국이 베이비붐 세대를 겪으면서 치열한 경쟁사회, 그 경쟁사회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독일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독일은 민주화와 경제화를 같이 발전시켰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좀 재밌는, 그러니까 민주화와 경제화를 같이 발전시킨 반면에 우리는 무조건 민주주의는 파괴되더라도 경제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1970년대 1980년대 초만 해도 수출 100억 불 달성, 금자탑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경제 후 민주화였어요. 그러니까 전태일이 같은 열사들이 나왔고 그런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들의 어떤 민주화 열기 그게 1980년도에 군부 독재에 한 거였던 민주화 항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중국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국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요. 못 살 때는 쿠데타나 어떤 그러니까 혁명 같은 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국민소득 만불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고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보릿고기 때 군부 독재가 정권을 유지하기 쉬웠던 것은요. 밥만 먹어도 만족을 하는 한마디로 내 자유와 인권과 이런 걸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면 된다라는 인식에 인권,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한 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라는 어떤 독재 정권이 18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1980년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87항쟁 그때가 결정적인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국민소득 만불 시대를 겪으면서 자유화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중국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만불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 왜 독일이 저는 어떤 독일 얘기 갑자기 잠깐만 좀 외람되죠 좀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넘버 원이 미국이죠. 천조국이라고 하면서 국방력을 내세워갖고 달러 패권, 페트로 달러를 내세우죠. 넘버 투가 이제 중국이 인구를 중심으로 해갖고 대규모 제조업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넘나드는 중국의 영향력. 그래서 넘버 원과 넘버 투가 지금 전 세계의 어떤 패권 전쟁을 하면서 사실상 그 주변 개발도상국들이나 많은 나라들이 보이지 않게 어떤 피해도 있고 그 패권 전쟁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도 있고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보다도 독일이에요. 독일이 왜 무서운 나라냐면요. 독일은 아직도 세계 최고의 정밀 기술을 갖고 있어요. 독일이 맘만 먹으면 군사 대국화를 만들면요. 미국 따라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독일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했던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잠수함을 보유하고 전 세계를 상대했던 국가예요. 그 이후 독일은 철저하게 전범에 반성을 하고 본인들이 군사를 오히려 축소를 하면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요즘 독일이 군비를 늘리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기준으로 미국이 유럽의 어떤 MD 방어 체제를 하면서 점점점 유럽의 어떤 미국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니까 독일이 다시 군비를 확장하고 재무장하는 건 정말 이거는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러시아의 가스관 말씀하시는 건데 독일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맏형이에요. 그래서 좀 못 사는 그리스나 벨기에 이런 나라들을 독일이 사실상 다 그 경제로 먹여 살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탈리아 이런 어떻게 보면 유럽의 맹주들이라고 하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국민들이 거기도 불만이 있죠. 국제 얘기도 좀만 할게요. 어떤 불만이 있냐? 왜 유럽 연합이 생겨갖고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다른 나라를 도와주냐? 그게 가장 이제 그 폭발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일어난 거예요. 영국이 대탈출. 예. 영국은 뭐 지지 않는 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영국의 산업과 영국의 금융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지배를 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하게 미국의 어떤 산업과 금융이 넘어가면서 영국이 이제 쇠퇴의 길로 갔지만 영국 국민들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세를 부담하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불만이 폭발한 게 영국의 어떤 국민들의 브렉시트에서 유럽 대탈출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영국의 어떤 정치는 그냥 미국과 손을 잡으면 자기네들은 지지 않는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 국민들이나 프랑스 국민들이나 크지 않게 불만들이 있어요. 유럽도 여러분들 다 잘 살지 않잖아요. 전우영 박사님 특강? 그냥 저는 제가 이 짧은 지식을 그냥 제가 수십 년간 이 정치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 저는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거짓을 전달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도 약간의 그 균열을 파고들어서 미국이 점점 여러분들 유럽연합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 찬란한 제국의 시대를 맞이했던 유럽들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유럽연합이에요. 달러 패권에 맞서기 위해서 유로화가 만들어진 것이고. 근데 지금 유럽도 사실은 독일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국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오면 결국은 러시아도 당연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서 유럽과 이제 일촉즉발의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사실상 최고의 승자는 여러분들 보셔도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가 왜 저 전쟁을 여러분들 뭐 미국이 뒤에서 지원해서 전쟁 아니에요. 저 전쟁의 최고의 승자는 미국과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맘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저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뭐 밀린다 다 쇼하는 겁니다. 무기 자체가 러시아는 상대가 안 돼요. 이 전쟁이 오래 가면 갈수록 러시아는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고 본인들의 에너지가 결국은 무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이 오래 끌면 끌수록 러시아는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 미국도 유럽의 지배권과 여러 가지의 압박 수단으로 미국이 쓰는 거예요. 응? 그렇죠? 응? 아니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국이 이득이 아니라 진짜 이득은 오히려 중국은 러시아의 팽창이 중국에게는 압박이 되죠. 과거에는 이제 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중국이 떠올랐거든요. 사실 공산주의의 최고는 러시아로 시작했고 사회주의 국가로 퍼진 게 중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과 대등한 넘버 1, 2 대결이었는데 다시 러시아가 이제 세계적으로 본인들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죠. 하여튼 무슨 인구 감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진짜 비주류 출신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성공의 가도를 얼마나 집권 말기에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정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없게끔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지금 외치는 애들은 진짜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나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회적 분위기예요. 지지층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지만 중도층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게 헌법 개정을 통해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현재 헌법을 개정해서 어떤 그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지금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죠?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 연임 얘기하는 애들은요
괜히 이재명 대통령을 또 정쟁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경제에 몰두하고 민생 안정, 외교 안보 이쪽에 몰두하는 대통령을 한 번 더 해먹으려는 권력지향적 대통령을 만드는 거예요. 집권 4년차 되면요, 이대로 쭉 나가면요, 지지층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재명 너무 잘한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발전과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줄 때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연임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 성공에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민주당 내에 찐명파리 하는 애들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더민혁이나 이런 실체, 찐명파리들의 실체를 누누이 강조하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해야지 다음 민주당 정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결국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지만 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찐명파리 정치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외면받을까봐 권력 투쟁은 결국은 국민들이 둘 다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은 좋지만 민주당은 싫다라는, 이게 가장 위험한 프레임이에요. 저놈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은 잘하지만 민주당은 싫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대통령의 힘을 가장 뒤에서 보좌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당의 의석수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저 새끼들 하는 거 보세요. 저 정청래 사퇴 외치고 정청래 욕하고 뭐 정청래 수박이라고 외치는 새끼들 특징을 보세요. 이재명은 좋은데 민주당은 싫다예요. 정청래는 싫다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대통령과 민주당을 분리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찐문 통팔이 문파들이 한 것 같이 문재인은 좋은데 민주당이 싫어서 국힘당을 찍겠다.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다 그 논리거든요. 진짜 민주당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강한 힘으로 개혁과 정권 유지가 가능한 거잖아요. 민주당 없는 이재명 대통령도 있을 수 없고 이재명 없는 민주당도 지금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예, 오늘의 이재명이었습니다. 네, 정청래의 대인배 정치, 송영길 복당 직접 챙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송영길 대표가, 저는 복당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송영길 대표가 돈봉투 사건이 정확히 얘기할게요. 송영길 복당을 저는 원칙적으로는 복당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민주당에서 제명을 시키거나 그게 아니라 돈봉투 의혹 사건이 벌어지니까 프랑스에서 수세로 몰리다가 자진 탈당을 했어요. 민주당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정말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완전히 이제 무죄가 났어요. 응? 근데 그 중간에 탈당하고 나서 이제 다시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사실 그때는 다들 스스로도 정치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종식과 함께 어떻게 보면 송영길의 이 돈봉투 의혹 사건도 무죄 판결도 없지 않아 여러분들이 살린 거죠. 뭐를 잘못했냐면, 송영길 씨가 과거에 파묘를 하면 과거에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정청래 대표에게 했던 악담들, 그리고 소나무당에서 했던 짓들, 변희재 최대집 정유라와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부적절하고, 먼저 송영길이, 누가 보면 송영길이 무슨 독립투사인 줄 알아요. 나가서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있다가 나와갖고 개선장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법정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돈봉투 살포의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뿐이에요. 민주당의 개파 정치의 폐해가 드러났던 순간입니다. 그게. 그렇죠?
결국은 밖에서 이제 새롭게 정당 만들어 갖고 나름 또 정치적 재개를 도모하려고 그랬는데, 송영길 대표가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씩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면, 무죄 판결 받은 이후의 행동이 진짜 부적절했습니다. 뭐가 부적절했냐면, 송영길이가 민주당에 들어오려고 했으면요, 조용히 정청래 대표와 상의를 했어야 돼요. 근데 송영길 어떤 짓을 했습니까? 무죄 판결과 동시에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더욱더 잘못한 게 인천시당에다가 복당 신청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송영길이가 탈당할 때 서울시당에다가 탈당계를 내요. 원래 복당은요, 자기가 탈당한 데다가 복당을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것도 모르는 하바리들이 송영길이가 인천시당에다가 복당 신청을 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당이 가져갔다 라고 연병을 떨면서 서울시당 위원장이 장경태다, 그래서 송영길에게 페널티를 주려고 한다. 이거는 1도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원칙이 자기가 탈당계를 냈던 데에다가 복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천시당에다가 복당을 신청을 해도 서울시당으로 오는 거예요. 또 뭘 잘못했냐? 왜 이번에 여러분들 정청래 대표가 대인배로 송영길을 살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당 신청을 먼저 본인이 해버리면요, 복당 페널티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서울시당에서 복당 신청을 허가해버리면요, 송영길은 모든 선거에 25% 탈당 마이너스를 안고 선거를 뛰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정청래가 송영길을 살린 거냐? 정청래가 공식적으로 당에다가 당 대표가 요청을 해. 즉 당에서 송영길의 복당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당에서 송영길에게 복당을 요청을 하면 페널티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송영길이가 오만하게 먼저 복당 신청을 내버리는 바람에 잘못하면 이게 서울시에서 복당을 신청을 해버리는 순간 복당을 지가 먼저 신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당대표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페널티를 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딴 사람들의 형평성 때문에.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걸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내가 요청하는 식으로 해라, 그래야지 페널티를 안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중앙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 정청래 대표가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건 모르지 너네들은. 하바리들이 뭘 알겠어요. 정청래 대표가 송영길 복당에 페널티 적용을 안 하려고 그러면 당대표가 중앙당 당선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에다가 당대표의 요청으로 송영길의 복당을 받아들이자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송영길은 서울시당에서 처리를 했었으면 페널티 25%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송영길에게 복당 요청을,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어깨에 뽕 들어가고 무슨 개선장군 같이 복당을 신청하겠다. 조용히 당대표에게, 내가 송영길이라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정청래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복당 신청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송영길이가 오만하고 불선하다는 게 그겁니다. 아무리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도 복당을 하려고 그러면 당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복당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걸 정청래가 거부하겠냐고. 응?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모양새도 좋게 송영길 대표에게 복당 요청을 하면 그때 송영길이가 복당했으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송영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복당을 저는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태도가 잘못됐을 뿐이지
그래도 먼저 당에 피해가 갈까봐 탈당을 하고 그 이후에 밖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복당에 대해서는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당의 과정에서 송영길의 오만불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송영길이가 오늘 SNS를 써요.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죠. 직접 정청래가 다 챙겨갖고 25% 탈당 감산 페널티 안 받도록 당의 요청으로, 여러분들 당의 요청이라는 것은 결국은 당대표의 의중이잖아요. 당대표의 요청으로 감산 페널티를 원천 차단시킨 거예요. 응? 근데 오늘 송영길 SNS 뭐라고 썼는지 한번 누가 좀 링크 좀 해줘봐요. 정청래 대표한테 감사 인사 한마디가 없습니다. 진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진짜 여러분들, 내가 송영길을 왜 용서 못하는 줄 아세요? 저는 복당은 반대하지 않아요. 용서 못하는 게 뭐냐, 송영길이가 무죄 판결 나오기 전에 작년 전당대회 때 어떤 짓 했는지 아세요? 박찬대 밀면서 정청래를 엄청나게 깝니다. 여러분들 그거 제가 지금 하나하나 찾지를 못하는데, 무슨 스픽스인가 이상한 뭐 여기저기 유튜브 나가갖고 돈탐사 이런 데 나가갖고 정청래가 자기한테 면회 한 번 안 왔다라고 정청래 까고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개입을 해갖고 박찬대 지지하고, 응? 여러분들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송영길은 입당해도 복당을 해도요, 송영길 그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떠나 있는 동안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을 향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발언들 파묘하면 이현주급으로 나와요. 이현주급으로 나와요.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죠. 과거에 정청래 대표에게 어떠한 얘기를 하고, 응? 적어도 그렇게 본인이 면회 안 하고 서운할 수 있어요. 있죠, 서운할 수. 그런데 현재 당대표를 지난 전당대회에도 개입해갖고 박찬대를 지지할 수 있죠. 그렇다 그렇게 정청래를 깠던 정청래인데, 정청래는 언제 그런 일 없었냐는 듯이 대인배로 민주당에 들어와서 큰일을 해주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큰일 하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복당의 어떤 페널티 이거를 직접 챙겨갖고 다 해줬는데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죠. 적어도 오늘 SNS에 송영길이가 글을 로렌즈 못 찾았어? 내가 SNS를 안 했고 송영길 SNS에 오늘 복당 신청이 이루어지면서 SNS에 글을 썼는데 톡으로 보냈다고? 내가 찾아올게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정청래 대표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나와야지. 응? 저는 이거는 진짜 민주당에 들어와 갖고 정청래 죽이기 선봉장에 쓴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오늘 잠깐 내가 찾진 못하겠는데, 여기 요거 있어요. 고맙습니다. 난 진짜 적어도 당대표에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있을 줄 알았어. 어떤 거야? 이거구나. 민주당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복당하면서 여러분들 쓴 글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민주당원 송영길 인사드립니다. 이제 복당했다고. 오늘 저의 민주당 복당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당을 떠났습니다. 돌아오기 위해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길고도 혹독했습니다. 법정에서 막 쓰면서 아무리 봐도 이렇게 복당으로 환영해주고 흔쾌히 허락해주신, 자기를 진짜 페널티 하나 안 주면서 적어도 당대표 정청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정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응? 여러분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왜 대인배를 발휘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얼마나 송영길이가 속 좁은 짓 했는지 복당 신청도 인천시당에다 하고 서울시당에다가 하면 장경태가 혹시나 뭐 그럴까봐 진짜 이런 짓거리 하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 그렇게 욕을 해도 본인이 직접 송영길 챙기는 이게 정청래예요. 이게 동지의식이고 의리입니다. 바보 같아요 정청래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금 사법개혁하는 거 여러분들 진짜 하나의 척결하는 것 같죠. 사람들이 잘 체감하지 못하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여러분들 사법부 개혁엔 손도 못 댔는데 어제 여러분들 법 왜곡죄에 이어서 오늘 지금 그 재판소원법 통과시켰죠. 내일 대법관 증언법. 그러면 사법개혁의 3법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의외로 사법부가 여러분들 반발이 되게 심해요. 사법부가 반발이 엄청 심한데 정청래가 여러분들 1인 1표제 한다 그랬죠. 1인 1표제 하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 2월 전 설 전에 한다고 약속 지켰죠. 사법개혁 2월 안에 해낸다고 해내죠. 언론개혁 최민희 의원이랑 민주당이 지금 해내고 있죠. 이런 개혁하는 당대표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욕을 할 때 욕을 하더라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공약을 지키고 이렇게 강하게 개혁을 밀어붙이는 당대표를 본 적이 있냐고요.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의 역대 당대표 중에서 사법개혁을 건드리고 이렇게 한 분은 없어요. 응?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이 제가 아는 판사님들도 제가 또 인맥은 좀 넓다 취재를 했죠. 민주당이 이러다 말할 줄 알았대요. 진짜로. 뭐 위헌 논란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후퇴하고 막 이럴 줄 알았대요. 그래서 지금 사법부가 쑥대밭이 됐대요. 서서히 조이대 책임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진짜로. 서서히 조이대 책임론이 나오고 있대요. 사법부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아니라 다를까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언법을 통과시키면 사법 3법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면이 없지 않지만 나중에 그건 또 민주당이 개혁을 하면 되겠죠. 지금 사법개혁에 반발해서 법원 행정처장 여러분들 박영재가 법원 행정처장이잖아요. 여러분들 대법관 중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하고 선관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14명 중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법관은 12명인 거예요. 선관위원장이나 행정처장은 투표에 참여하기 않기 때문에 대법관은 14명이지만 12명이 대법원에서 뭐 대부분 심리를 해요. 뭐 때로는 법원 행정처장도 투표에는 참여를 해요. 그래갖고 13인으로 맞히는 거야. 13인으로. 그래서 7대 6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선거에 빠지는 거는 선관위원장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법원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한다는 거는 굉장히 법원 행정처장은 여러분들 어떤지 인사와 그러니까 돈과 인사를 다 관리하는 자리예요.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자리인데 법원 행정처장이 사표를 던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조이대가 던져야 되는 사표를 지가 던진 겁니다. 박영재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민주당 지지자들을 잠을 못 들게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을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으로 한 장본인이에요. 조이대의 오른팔입니다. 제 말은 박영재가 사표 낼 게 아니라 조이대가 사표를 내야 되는 시기에 법원 행정처장이 조이대의 오른팔이기 전에 사표를 던졌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사표를 던질 정도면 심각하게 내부의 동요, 즉 검찰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을 막아내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잖아요.
검찰청 차장이 사표를 내지 않잖아요. 조희대가 비열한 거죠.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대부분 어떤 검찰개혁법이나 검찰청 폐지법 할 때도 노만석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대행이 사표를 던지듯이 이 사법개혁이 일어났고 국회에서 입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조희대잖아요. 조희대 직위원, 이런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가장 사법개혁의 원흉은 조희대란 말이에요. 그럼 책임자는 조희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박영재가 총대를 메고 사실상 사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바로 이러잖아요. 조희대가 사퇴할 게 아니, 박영재가 사퇴할 게 아니라 조희대가 사퇴해야 되는 거다. 조만간 조희대도 자진 사퇴가 또는 사퇴 거치에 고민을 할 때가 된 것이다. 여러분들, 역대 민주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한테 사퇴하라고 하는 이런 강한 당대표 본 적 있습니까? 제발 이재명 정청래 사퇴하라 그러고 정청래가 무슨 반명이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정청래가 안 한 게 있어요? 이성윤 의원은 조희대 탄핵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딱 정청래 대표님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당론은 아니다. 지도부의 생각은 아니다. 이성윤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힘을 실어주듯이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도 거취를 고민할 때다. 역대 민주당의 여당의 당대표가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얘기하는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한 적 있냐고. 응? 정청래만큼만 해라. 응? 거기에 오늘 여러분들 정청래 대표가 어디를 갔습니까? 어제 어디를 갔어요? TK를 갔죠. TK. 야, 정청래 대표 대단한 게 보수의 심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대구에서 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대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동률이 나왔어요. 28대 28. 김부겸이 나오면 돼요. 지금 TK 지지율까지 지금 동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싸움을 할 줄 아는 당대표예요. 이제 TK의 선거는 주호영이 나오냐, 이진숙이 나오냐, 유영아가 나오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청래가 어제 대구에 내려간 건 프레임 싸움이에요. 어떤 프레임이냐? 민주당의 김부겸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최대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거에는 대구에는 공천만 받으면 아무나 당선된다는 그런 식의 논리가 대구시장의 선거의 스포트라이트가 김부겸으로 이동이 되는 것이죠. 엄청난, 어떻게 보면 적진에다가 깃발을 꽂고 온 거예요. 맘만 먹으면 김부겸 출마한다. 물론 김부겸이 여러분들이랑은 정치적인 의견이나 정치적인 지향성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국힘당의 심장에도 민주당의 깃발을 꼽는다는 것은요, 김부겸의 호불호를 떠나서 반드시 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인 선거예요. 제 말 좀 이해하십니까? 앞으로 이제 대구 선거는 본인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모든 대구의 선거는 김부겸의 출마냐 아니냐가 이제는 관건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결국은 지방선거에 직접 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사진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애들은 쭈구리들인데 정청래 이 표정 보십시오. 야, 멋있죠? 딱 대구. 이게 뭐냐면, 이게 어디냐면, 이게 왜 하얀 장갑을 끼냐면 27일 오늘이죠. 대구 달서 228 민주기념회 탑에서 참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배하러 가는 모습이에요. 대구에서 딱
묵묵히 찐명파리 하는 애들도 있지만 묵묵히 대통령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TK까지 이제 민주당이 넘본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 재판소법 진짜 통과시키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1호 단수공천은 강원도의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됐고요. 선대본부장은 이광재 전 의원님이 맡아주셨어요. 이광재 참 양보하고 또 선대본부장까지 맡아갖고 참 대단해요. 하여튼 두 분 꼭 합심해갖고 우상호 의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광재 의원님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힘당 김진태 몰아낼 때는 하나의 마음이 돼야 되죠. 안 그래요? 김진태 몰아낼 때만큼은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쌓아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지금 오영훈 제주지사가 광역 단체장 중에서 하위 20%를 받았잖아요. 예, 오영훈은 요번에 좀 물갈이를 해야 돼요. 이건 친낙계 사람입니다. 친낙계. 그리고 정청래의 대인배 정치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좀 참 다시 보게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만 이 정도까지 정청래 대인배였다는 게, 이번에 공치소 모임을 이제 민주당에서 흡수를 했잖아요. 당의 공식적인 TF로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를 발표를 하면서, 이거는 원내대표가 이제 위원장이 됐잖아요. 부위원장의 이건태, 그 다음에 그 박성준, 뭐 이런 사람들을, 이건태가 간사, 부위원장 박성준, 이소영, 나 같으면 이런 사람들 참여 안 시키겠는데 다 받아주더라고요. 민주당 공식 기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의 정청래였습니다. 근데 지금 휴면정당 장동혁의 국민의당, 제가 좀 내가 국민의당에게 국민의 잣 얘네들한테 좀 충고를 좀 안 하려고 하면,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오늘 사실 정청래 대표도 대구에 있었고, 한동훈 북콘서트 콘서트 동훈이가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갔어요. 그때 뭐 인산이네 일파 뭐 인산이네 막 이러면서 막 언론이 그렇게 다퉜어요. 한동훈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재보궐선거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간을 봤는데, 저는 한동훈이가 이번에 등판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동훈이가 대구나 어디에 나가면 뭐 그 어떤 지역이라도 재보궐선거 당선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전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왜? 장동혁의 목표는 한동훈을 막는 거예요. 왜 한동훈이는 어딜 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요, 장동혁이는 당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왜 안 되냐? 장동혁이는 한동훈이 지금 청산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지지층들의 요구고, 무조건 3자 대결을 만들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응? 장동혁이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3자 대결로 만들면 민주당의 어부지리로 지역을 뺏기더라도 절대 주지 않아요. 응?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도권에 나왔다가 그러면 한동훈 무소속, 국힘당, 민주당 붙으면 한동훈 절대 안 됩니다. 한동훈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게 TK 지역의 재보궐선거 지역이나 뭐 나오게 되면 거기를 가겠죠. 거기도 쉽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얘는 3자 대결을 막겠다는 거예요. 응? 한동훈 나오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장동혁의 행보는요, 국힘당과 손잡은 것도 있지만 한동훈을 막아라예요. 그러니까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장동혁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한동훈은 이번에 장동혁은 한동훈을 막아야만 당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죠. 장동혁이가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막고 친한계를 몰아내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국힘당 중진들이나 윤석열과 절연하라고 하는 사람들, 이 바보들아, 장동혁에게 윤석열과 절연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해. 왜 그러면 장동혁의 지지 기반이 대중화된 극우가 됐고, 장동혁과 그 주변이 전부 극우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과 절연을 하냐, 이 바보들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민주당 원내위원장이 훈수를 좀 더 줄게. 원내 당대표가 윤석열과 절연을 하라고 하면 안 되고, 당내에서 장동혁과 절연을 해야지, 바보들아. 장동혁을 몰아낼 생각을 해야지, 바보들아. 거기서 윤석열과 절연하라 그러면 하냐? 자기 정치적 기반인데. 안 그래? 지금 과거에 친윤 세력들도 그렇고 친한 세력들도 그렇고 국힘당의 어떤 원로들도 그렇고, 그러면 장동혁을 쳐야지. 장동혁을 쳐야지. 장동혁이가 날아가게 만들어야 되지. 장동혁에게 윤석열과 절연을 하라 그러면 얘가 머리 총 맞았냐? 자기 지지 세력들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국힘당 정당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을 하고, TK에서도 민주당과 국힘당의 동률이 나와도 바뀌지가 않지. 응? 바보야. 장동혁의 특명은 다분히 윤 어게인 니콜 한동훈은 주기자야. 거기를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최근에 여러분들 윤석열 재판을 보면, 야, 우리 지금 슈퍼챗 중단됐어? 인테리어 이거 뭐 매너들이 없네. 죄송합니다. 그 직위원 재판에서 윤석열의 양형 사유가 계엄을 우발적으로 했다예요. 그쵸? 계엄을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직위원은 내란을 은폐해준 놈이에요. 전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특검 조사나 기존의 재판부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왜 보냈습니까? 왜 윤석열 정부에서 정보사나 방첩사나 이쪽에서 왜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보냈어요? 2023년부터 왜 보냈습니까? 북한의 도발을 야기해서 계엄령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장기간에 철저히 계엄령을 준비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국지전을 만들고 전쟁을 유도한 건 뭐예요? 결국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은 2023년부터 철저하게 2024년까지 철저하게 계엄령을 준비한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응? 근데 북한의 무인기, 평양 침투 이런 것들이 특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으로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재판관이 계엄을 은폐해 준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우발적이에요? 북한에 무인기 보낸 게 그냥 단순히 정찰하러 보냈나요? 아니잖아요. 일부러 걸려서 북한이 휴전선이라도 대포 한 방이라도 총기 몇 발이라도 쏘면 북한에 도발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뉴스에서 떠들고 전국 계엄령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면서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려고 했던, 그게 실패하니까 결국은 부정선거론으로 옮겨 타갖고 결국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하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윤석열은 계엄을 준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직위원회 같은 애들은 나중에 이 법 왜곡죄 같은 게 딱 해당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의적으로 당연히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저도 처음에는 윤석열 거기 제가 국회에 있었지만 왜 이렇게 허술하네 했더니 그건 허술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는 듯이 지금 거기에 출동했던 현장 지휘관들과 출동했던 군인들이 어떻게 나와 똑같은 국민, 민간인들에게 총뿌리를 겨눕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몸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게 군부 독재 시대를 종식시키고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서 절대 군은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군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이지 상관의 명령은 절대 복종한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의 군인들도 깨어있는 군인들인 거예요. 윤석열의 쿠데타가 허술하게 보였던 것은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있었고 그 현장에 있었던 특전사 부대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응? 저는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엄이라는 말에 일단 공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윤석열이가 허술하게 보인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과 군을 무시한 행위였어요. 직위원은 윤석열 내란을 은폐하는 은폐범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번 내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요즘 우려 반, 어쩔 때는 뭐 그래도 안도의 반, 그런 생각이 가끔 교차를 해요.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들어서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 말은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죠. 그렇죠? 민주주의는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된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민주주의는 제도와 시스템으로만으로 사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민주주의 소양의 교육을 받은 민주국가의 시민들이 공적 사안과 시민들이 사적 사안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아스팔트에 윤어게인을 외치는 새끼들이 민주주의 제도에서 민주주의 시민 의식 자체가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시민의 교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든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는 막무가내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최근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우리 키스S 부대나 우리 시민들이 보여준 것은요, 민주주의 시민의 의식과 헌법적 가치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민주주의도 국민이 어떻게 국민들이 그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행하냐에 따라서 그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냐 아니냐라고 생각해요. 제도만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와 교양이 부족하면 민주주의를 저렇게 윤어게인이라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을 지지하는 저런 인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저는 이제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해 시민들의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거에는 민주국가라고 했지만 옵저버였어요. 관전자였어요. 정치권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관전자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02년도가 급격히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우리에게 진짜 준 유산은 뭐냐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런 멋진 말도 있지만 관전자에서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로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우리는 노무현을 알기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뉴스에서 보고 그냥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지도자고 존경하는 한 명의 정치인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바라보는 독재 정권을 규탄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옵저버였어요. 관전자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관전자가 필드의 플레이어로 변할 때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제도화되고
헌법의 가치를 시민들이 실천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박근혜 탄핵 국면과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권력자들은 헌법을 파괴했지만 시민들이 헌법의 가치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내란을 겪으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구나. 다만 민주주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민주주의의 헌법적 이해를 못하는 저 내란 세력들을 옹호하는 저런 정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지금 얼마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그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아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게 서부지법 폭동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광훈의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을 듣고 사법기관을 파괴하는 행위. 저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5.18의 폭도가 아니라 서부지법은 폭도였어요. 폭도라는 말은 그런 데다가 쓰는 겁니다. 5.18은 고교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 파괴 세력이었던 내란 쿠데타 세력들과 민주시민들이 목숨 건 항전이어서 5.18 항쟁이라고 부른 것이고, 내란 수괴를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을 때려부셨던 그들이 진정한 폭도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서 녹화는 마무리할게요.